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이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오늘 아주대학교 이황희 교수님과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 제가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황희 교수님과 또 즐거운 토론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를 선택을 해서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균형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이 이슈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표면적으로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 무역 전쟁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은요, 벌써 한 2년여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한국의 대응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굉장히 광범위한 전선에서 대결을 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별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안별 대응을 넘어선 국가 전략 차원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과거에는 이런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주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대응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전 정부적 접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는 그런 전 정부적인 접근을 넘어서 정부와 민간 또 정부와 기업이 협업을 하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안보 차원에서는 그 동맹국인 미국이 가장 중요한 국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흔히 안보와 경제가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들도 한쪽에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보와 경제를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하자라고 하는 견해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중 양국은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는 이런 현상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더 나가면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현상이 세계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는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경제 문제나 기술 문제를 과도하게 안보화하는 거, 그거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현실이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식의 어떤 분리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식의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한국의 대응 전략의 기본을 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산업,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히토류, 그다음에 바이오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공급망을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 또는 뭐 중국 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것을 연계해서 또는 때로는 통합해서 접근해야 되는 이유, 미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 지금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 경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첨단 기술이 대부분의 경우 겸용 기술,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 그러니까 상업적인 기술과 안보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의 경계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사이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특히 잘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산업, 기술의 문제를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일반 대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비근한 예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부 주요국에서 개인 보호 장구라든지 의료 장비의 적시 확보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또 국가 경제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코로나19가 일반 국민들이 생각했던 안보의 문제를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마스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마스크가 정작 그 생산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대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도 평범한 개인들도 경제와 안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로 인해서 이러한 대중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정책,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 전략에도 긴밀하게 투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미중 과학기술 경쟁에서 가장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도체고 다른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원천 기술과 장비 제작 이 부분에서 이제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요. 그러나 이제 배터리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 생산과 소비에서 모두 세계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미중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아주 대표적인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두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분야와 배터리 분야 사이의 차별성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다. 단순히 기술 경쟁의 우열만 비교하더라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이 기술적인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배터리 분야는 중국이 생산망의 상당 부분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반도체 분야와 배터리 분야 사이에 어떤 미중 경쟁의 구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과거에는 20세기 산업의 쌀을
석유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21세기 산업의 석유를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반도체는 뭐 기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품목, 개별 품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술 경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핵심적인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분야와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중요성 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술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미중 전략 경쟁이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반도체 분야의 미중 경쟁 구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의 공세, 중국의 방어 이런 구도 속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의 공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미국의 문제의식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생산이 미국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뭐 수치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생산의 한 44% 정도만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반도체의 그런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국가적 취약성의 하나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의 출발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단순히 이렇게 그 생산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기술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반도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산 역량의 확충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역량의 어떤 그 향상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어떤 이런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어떤 그 주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일단 0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과정까지 가려면 이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요. 에너지 전환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라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이 이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의 그 제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히토리움입니다. 근데 히토리움은 원래는 이제 미국이 많이 생산을 했었는데 1990년대 이후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생산을 하지 않고 중국이 이제 지금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생산 문제에서는 이제 히토리가 꼭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히토리를 10년 이내에 자급자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평가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미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현상에 대한 진단에 아주 동의하는 편이고요. 한두 가지만 덧붙이자면 배터리 분야는 흔히 이제 5단계의 공급 사슬로 나눠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의 1차적인 목표는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런 배터리 분야에서의 특히 공급 사슬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엔드 투 엔드, 배터리 공급 사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미국 내에다 형성하는 것, 그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미국의 그 배터리 전략, 그리고 특히 미중 기술 경쟁이라고 하는 국면 속에서 배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일정한 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배터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보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이슈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어떤 논의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역 국가들을 꼽는다면 EU가 있을 테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여기에 대한 일정한 정책 전환을 함으로써 이런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국제 협력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도 미국과 EU가 이런 분야, 기후 변화를 포함한 또 구체적으로는 뭐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EU 사이의 협력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중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변화의 요인으로서 미-EU 협력의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EU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 배터리 부문에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 배터리에서는 이제 그 LG, SK, 그다음에 삼성 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 두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강력하게 대중 제재를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철수해야 된다. 또는 이제 사업을 축소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또 미국에 왜 투자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 전략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왜 미국에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현실적으로 아주 우리 당면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대미 협력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것을 협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yes or no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논의보다는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 또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하되 어떤 협력의 조건 하에서 협력을 실행해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협력의 조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검토와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템은 미국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아이템이고 미국이 협력을 대단히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요소들이 우려하고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 이외에도 이 반도체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여러 나라에 산재되어 있고 또 긴밀하게 또 통합되어 있는 그런 공급 사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 생산이 집중돼 있고 그 가운데도 일부 국가, 뭐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국가들에게 생산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공급 사슬의 관점에서 보면 취약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리쇼어링 등등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공급 사슬의 취약성의 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공급 사슬의 취약성을 어떤 식으로든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미국 내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다변화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다변화를 미국을 위해서 협력을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거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동아시아에 집중된 생산 역량 가운데서도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보면 대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공급 사슬의 취약성이 한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에 대한 협력하는 거 필요한 지점이 있죠. 다만 그것이 미국을 위한 협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하는 윈윈 협력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의 협력, 마침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필요로 하는 데 대한 협력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협력도 같이 추구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미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단으로서 반도체라고 하는 아이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유무역 협정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RCEP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그 논의되었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써 이제 그 TPP가 좌절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CPTPP라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해야 된다 또는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RCEP하고 CPTPP를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둘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라 그럴까요?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기술 또는 산업의 문제와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된 이슈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술과 산업의 문제를 통상 정책에 어떻게 반영 내지는 통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 통상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해 왔던 공급 사슬의 문제도 통상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기술의 문제들, 예를 들어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문제들도 지금 통상 정책에 반영되는 커다란 추세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있어서 한국도 발맞추거나 때로는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다자 차원의 어떤 무역 규칙과 규범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상 정책을 과거와 같은 의미의 순수한 무역의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 때로는 리스크마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신 CPTPP와 RCEP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의 외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CPTPP에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외교 전략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이미 RCEP은 협상이 타결돼서 이제 비준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경우에 아시아 지역은 RCEP과 CPTPP라는 두 개의 메가 FTA가 서로 존재하는 그 두 개의 FTA가 존재하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CPTPP와 RCEP에 모두 가입한 국가들이 이런 지역 경제 질서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외교 전략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한국이 소위 말한 중개자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또는 전제 조건이 CPTPP에 가입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빠른 시기에 CPTPP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런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미국이 복귀하기 이전에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외교적 부담을 더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TPP가 협상이 출범해서 한창 진행되던 그 시점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TPP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날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의구심을 중국이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메가 FTA 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경제 질서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미국이 가입하기 이전에 어떤 외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CPTPP에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미국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미국 이외에 이제 아까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진핑 주석이 작년 11월 에이펙 그 회의에서 중국도 CPTPP에 가입하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면 중국이 CPTPP에 먼저 가입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방 정도는 높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지털 무역 관련해서도 중국이 국제 규범 또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만약에 중국이 먼저 가입을 하게 되면 CPTPP의 전략적 의미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도 중국이 가입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PTPP는 현재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이 CPTPP 협상을 개시하려면 일본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인데 이 무역 협상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죠. 한일 관계가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경색돼 있는 가운데 일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PTPP에 가입을 추진한다. 그것은 일본과의 일정한 관계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본과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과 협상의 경험, 협력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축적해 나가는 것이 양국 사이의 관계를 또는 신뢰를 회복하는 하나의 수단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CPTPP 가입이라고 하는 이슈를 매개로 해서 한국이 일본과 협상에 나서고 또 그 가운데 부분적인나마 성과를 올리게 되고 하면서 이런 협력의 경험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것이 한일 관계 전반을 회복하는데 또 긴장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이슈로 보자면 한일 관계가 경색된 거는 이런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외교 안보적인 차원의 문제 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통상 문제에서부터 어떤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것들 선후 관계를 따지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통상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서 일정한 분위기 전환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굉장한 그 현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 안보라든지 과거사 문제의 어떤 그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는 그런 전술적 차원의 접근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이런 그 일정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물론 단기간에 이런 그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구조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제 투트랙 해가지고 이 과거사 문제, 그다음에 이 안보 문제와 다른 경제 문제 또는 사회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서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사실 이 투트랙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쉽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오히려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그 과거사나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승주 교수님을 모시고 이 미중 경쟁에서 경제 외교 또는 뭐 경제 안보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미중 경쟁 이거는 뭐 바로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최소 20년 내지 30년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